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오랜만입니다. 마포 오피스텔 감금 살인 사건. 가보도록 할게요. (34kg으로) 발견된 그것이 알고 싶다. 친구의 이름으로 마포 오피스텔 감금 살인 사건의 진실을 만났습니다. 22살 청년이 왜 친구들의 지속된 폭력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감금 살해당해야 했는지 그 이유를 만났는데요. 예? 22살 친구들이요? 34kg로 발견된 20대 남성의 시신. 지난 6월 23일 오전 서울 마포구 오피스텔의 감금 살인으로 인해서 20대 남성이 숨진 채 발견되었는데, 함께 살던 친구 안 씨의 신고로 현장에 도착한 구급대원들과 경찰들은 참혹한 광경에 충격에 빠졌다고 합니다. 피해자의 손목과 발목에는 반복된 결박의 흔적이 보이는 것은 물론 지속적인 폭력을 가능케 하는 등 멍자국 등이 온몸에 남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친구들이 감금 살인이 된 장소는 바로 비좁은 화장실이었고, 화장실 물탱크 위에는 각각 밥과 소량의 물이 담긴 종이컵 2개가 남겨 있었다고 합니다. 예? 결국 마포 오피스텔 살인 사건에 해당하는 모든 단서로는 오랜 시간 이루어진 감금의 정황을 알 수 있었고, 피해자의 사망 당시 몸무게는 34kg였다는 것이 충격적이었는데요. 아니 씨부레 이게 말이 돼? 아니 22살 애가 화장실에 감금돼서 죽었다는 게 말이 되나 이게? 애가 말라가지고 못 알아볼 정도였으니까. 알몸으로 사망한 상태였고 결박 흔적이 있었어요. 마포 오피스텔 살인 신상. 마포 오피스텔 살인의 신상을 보면 좁고 어두운 화장실에서 고통 속에 죽어간 이는 22살로 밝혀진 청년 박민준 씨. 그리고 마포 오피스텔 살인을 저지른 이들의 신상은 바로 그와 함께 살던 안 씨와 김 씨라는 사실이죠. 아니 씨부레 이거 말 돼? 이 미친 새끼들 진짜. 그러니까 마치 지금 22살이면 대학교 생활하는 그 대학교 친구들끼리 같이 취생활, 기숙사 생활이나 또는 자취 생활하는 친구들 그런 느낌인 거 아니야 22이면. 나도 친구들끼리 같이 자취를 한 적이 있어요. 저도 진짜 대학교 시절 때 돈이 별로 없어서 애들끼리 월세 감당하기 위해서 친구 3명에서 같이 살았거든요. 게다가 심지어 안 씨는 민준 씨 사망 당시 119에 직접 신고를 전화를 했고, 마포 오피스텔 살인 사건으로 민준 씨를 비롯해 한 집에 살던 이 3사람은 모두 동갑내기로 김 씨는 민준 씨의 고등학교 동창이었고, 안 씨와 김 씨는 친구 사이였던 것으로 밝혀진 것입니다. 마포 오피스텔 살인사 범인 신상이 알고 보니 친구였다는데 어떻게 저런 행동을 저지를 수 있었던 것일까요? 마포구 오피스텔 이들 3사람의 행적을 추적하게 되면서 살인 사건이 발생하기 약 10개월 전, 이들이 어긋난 관계를 감지한 목격자들을 만나는데, 작년 8월경 이들이 살았던 마포구 오피스텔 주변에서 만나는 사람들은 체구가 유독 작은 민준 씨를 기억했으며, 목격자들의 증언에 따르면 안 씨와 김 씨는 민준 씨에게 슬리퍼를 던지거나 걸레질을 시키고 폭언을 퍼붓는 등 괴롭힘을 일삼는 등 정상적인 관계로는 보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민준 씨의 행적은 그로부터 석 달여 뒤인 11월 4일에 서초구의 한 편의점에서 발견되게 되었는데, 편의점에서 음료를 몰래 훔쳐먹다 들킨 민준 씨가 경찰에 인계되었고, 당시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얘가 좀 뭐라 그럴까, 11월 달인데 반팔을 입고 옷도 축 늘어지고 그런 옷을 입고 있고 그러니까 여기 데리고 왔지라고 전했습니다. 마포 오피스텔 살인이 되기 전 여러 목격자들이 평범하지 않았던 민준 씨를 눈여겨봤던 시기에 민준 씨의 아버지는 아들의 행방을 전혀 알 수 없어 가출 신고를 했고, 민준 씨가 편의점 사건으로 경찰에 인계되고 나서 아들과 겨우 연락이 닿았다고 합니다. 제작진은 어렵게 민준 씨 아버지를 만날 수 있었는데 그는 아들과 가장 친한 친구가 김 씨였다고 전하게 되죠. 아니 씨불의 베프였다고? 아니 베프를 씨불에 그렇게 실종 신고 후 경찰의 연락으로 다시 만날 수 있었던 아들이었지만, 당시 아들 민준 씨의 몸 상태가 정상이 아니었고 아들을 병원에 데리고 간 아버지는 갈비뼈를 비롯한 아들의 몸 이곳저곳에 골절이 있다는 걸 알고 나서 아버지는 누군가의 폭행을 의심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애가 얼굴에 피멍이 들어있었고 그 당시에 집을 찾아 난동을 부리고 협박한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들은 바로 민준 씨와 함께 지내온 친구 김 씨와 안 씨였고, 이들은 민준 씨가 고가의 노트북을 고장냈기 때문에 이를 변상해야 한다고 요구했는데요. 목격자들에 따르면 민준 씨의 아버지뿐만 아니라 영등포구 오피스텔 이웃들이나 지인들에게도 같은 이야기를 전했다고 합니다. 마포 오피스텔 살인사건, 과연 노트북 사건으로 감금까지 했어야 했나? 이들의 주장이 사실인지, 민준 씨는 노트북 사건으로 인해 그런 폭력과 괴롭힘을 당해야 했던 것인지 도움도 요청하지 못하고 감금당한 채 아들이 그렇게 안타깝게 죽어가야 했는지 아버지는 이유를 알고 싶어 했는데요. 아니 씨부레 노트북 하나 때문에 사람을 죽이는 게 말이 되냐? 그렇게 마포 오피스텔 감금 살인 진실을 알기 위해서, 파헤치기 위해서 취재를 이어가던 중 제작진은 민준 씨의 휴대전화 정보를 발견하고 민준 씨 명의로 추가 개통된 휴대전화가 무려 4대가 있었으며, 예? 게다가 작년 8월부터 올해 6월까지 계속 이어진 100여 건의 소액 결제 내역, 제작진은 민준 씨의 휴대전화에 남아있는 500여 건의 통화 내역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 새끼들 핸드폰 개통하게 한 상태에서 소액 결제 계속한 거네. 사람을 완전히 돈으로 본 거예요, 돈. 21세기 대한민국에서 있을 수나 있나 싶은데요. 마포 오피스텔 살인사건, 알고 보니 보복살인. 피해자의 신체를 케이블 타이로 결박해 수일간 화장실에 가두고 음식물을 제공을 제한하면서 물 뿌리기 등을 지속해 지난 6월 13일째 폐렴 및 영양실조 등으로 사망하게 한 혐의를 받았고,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들이 잠안 재우기, 고문 등 심각한 수준의 폭력 행위를 자행한 사실이 추가적으로 드러났고 보복을 목적으로 한 살해한 고의가 명확히 규명됐다고 설명했다. 와 씨부레 사람을 화장실에 가두고 가만히 있으면서 열어줘야겠다는 생각이 안 드나? 그럼 이 새끼들은 화장실을 어떻게 쓴 거야? 지난해에도 피해자를 수차례 때려 경찰 조사를 받았던 이들은 피해자의 가족이 자신을 고소한 것에 양심을 품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밝혀졌는데요. 서울 마포 오피스텔 감금 살인사건 진실을 좀 더 자세히 파고들면서 왜 살인을 하게 되었는지, 그리고 그들의 신상에 대한 충격과 보복살인을 왜 하게 되었는지 면밀히 살펴봤습니다. 아이 씨부레 뭐야, 이러고 끝이야? 아니 예? 아 뭐야 이거? 오 씨발 블로커녀라뇨. 안돼 안돼요. 어허.
여기네. (30년) 21년에 일어난 일이라고? 이런 씨부레. 아니 얼마 전인데? 와. 아니 왜 그런 건데? 그냥 가족들이 뭐 해가지고 보복한 거야? 이것도 거짓말이었고? 뭐야, 그냥 만만한 거였어? 그냥 돈 가지고 놀다가 보복된 거야? 뭐야? 근데 진짜 개소름 돋네, 진짜. 그러니까 이거야. 돈 가지고 친구 만만한 새끼 돈 가지고 돈으로 소액 결제하면서 지네들 뭐 사 먹으면서 그러다가 이 새끼가 이제 그 뭐 아빠한테 말하거나 뭐 해가지고 아빠가 조치했다가 이 새끼 안 되겠다 싶어서 감금시킨 거 아니야? 그냥 보복으로 감금을 한 거 같은데? 그런 느낌인데 딱 봐도. 근데 씨부레 그랬다가 사람을 죽였다고? 씨부레 진짜 개소름 돋네. 아니 근데 아무리 그래도 진짜 화장실에 안에 들어가 있는 애를 보고 그냥 며칠 동안 거기에 감금해 놓고 나서 얘가 죽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 안 드나? 근데 진짜 개소름이네. 근데 잠깐만, 00년생이라는 게 개소름이네. 51년에 출소. 두 명 다 이제 절세 가출 신고를 했다는 아버지. 위축되어 있는 상태라고 볼 수. 빨리 좀 민주직 변화가 신고자의 친구는 이미 숨을 거둔 상태였습니다. 순식간에 화장실에서 순식간에 살인 사건의 현장으로 뒤바뀝니다. 개소름 돋네. 씨부레. 진짜 씨부레. 화날라 그러네. 와, 이거 레전드 아니었나? 부산 정과 18번 돌려차기남. 볼게요. 요즘 납치 많다고요? 아니 요즘 납치가 많다고? 볼게요. 중학교 2학년 때인가? 놀이터에서 그 어린애 애 때려가지고 뭐 담배를 피우고 있는데 뭐 아이들이 불난다고 하면서 물총을 쏘니까 때려서 애들 얼굴 다 깨지고 16살이던 2007년부터 처음 보는 피해자를 대상으로 삼수적인 폭행이나 강간 무려 6차례 거쳐 소년보호 처분. 18살이 되던 2009년에는 소년원에서 출소하자마자 약 한 달 동안 30회에 걸쳐 범죄, 길을 지나가는 취객의 금품을 누르고 일명 벅치기, 학생들을 상대로 공갈부터 폭행까지 다양한 폭력범죄 혐의로 처벌됨. 20대 초반이던 2013년에는 주점에서 한 손님과 어깨가 부딪히자 그 손님과 일행까지 폭행.
제 친구 화장실 가는 도중에 부딪혔는데 제 친구 죄송합니다 하고 화장실에 가는데 그 사람이 병을 들고 따라가는 걸 보고 제가 그 사람 어깨를 잡았죠. 돌면서 저를 병으로 내려친 거고요. 눈썹 위가 그냥 찢어져 가지고 같은 해 성매매 사기단으로 활동하며 땡땡 미끼에 걸려드는 남성들에게 흉기를 동원한 폭행에 무자비한 물고문까지 수법으로 더욱 잔인해졌고 2020년에는 경기도 의정부에서 한 남성을 폭행. 와, 의정부 씨 우리 집 근처였네. 형사 사건에 있어서 검찰이든 재판부든 폭력 범죄에 대해서 너무 아니라고 처벌의 수위가 낮은 게 문제인 것 같아요. 폭력도 사실 습벽이거든요. 상습성인 거고. 폭력 강간 등 무려 전과 18번. 20년 상해 폭력으로 징역 2년 선고받은 뒤 출소하자마자 3개월 만에 또다시 저지른 범죄가 바로 오피스텔 돌려차기 범죄. 머리 주변에 피가 진짜 많았어요. 해리 기억상실. 기억력 저하가 두드러지는 것을 사고로 인한 기억 장애 후유증일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판단돼. 피해자분 해리 기억상실에 걸려서 그날 일의 기억 속에서 지워짐. 일단 여기 안에서 뭘 했는지가 제일 궁금하죠. CCTV가 없는 사각지대로 끌고 가서 남자가 머문 시간은 7분. 7분 동안 뭘 했을지 피해자분은 기억을 되살리고 싶어. 피해자가 자기 인지를 못할 정도의 거리감을 두고 계속 따라다니는 행위가 식별되고 피해자가 걷다가 어느 순간 걸음을 멈추거든요. 이때 동시에 가해자도 따라오다가 멈추는 장면이 식별돼요. 그것도 오다가 약간 측면 쪽으로 붙어서 피해자한테 안 보이게 계속 피해자를 의식하며 의도적으로 따라간 것으로 보인다는 의견. 그러니까 무서워서 사람이 갑자기 말이 없으니까 데려가서 뭐 했어요? 그러면 구석으로 본인이 그냥 피해자 뺨을 친 것 같습니다. 안 일어나길래. 사고치대 가서 뭐 했냐니까 피해자가 갑자기 말이 없어서 무서워서 데려와서 뺨을 치고 정신을 차리겠다는 가해자. 여자분 상의가 조금 올라가 있어서 배가 보이는 상태였고 바지 버튼 풀려 있었고 지퍼 부분 벌어져 있어서 지퍼가 완전히 내려간 건 아니었는데 그래도 약간 채모도 어느 정도 보였던 것 같아요. 정상적이면 속옷이 먼저 보여야 하는데 속옷이 안 보였어요. 저는 피해자가 속옷을 안 입은 줄 알았어요. 봤는데 얘가 이미 바지는 소변이 다 묻어 있었고 바지를 벗겼는데 속옷이 없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일이지? 바지를 딱 벗기니까 종아리에 있는 거예요, 속옷이. 정확하게 속옷 위치가 여기였어요. 제가 딱 기억하거든요. 여기였어요. 속옷에 한쪽 다리만 들어가 있는 상태로요. 네. 어떤 미친 사람이 속옷을 한쪽을 걸고 구두를 신고 그렇게 걸어다니겠어요. 말이 안 되니까 사실. 아, 당했구나. 되게 특이한 바지였어요. 중앙에 집혀면 완전 한쪽으로 쏠려있는 단추거든요. 인위적이지 않고선 절대 안 풀리는, 벗겨질 수가 없는 그런 바지였어요. 피해자는 의식을 잃은 채 바지 버튼이 풀리고 지퍼가 내려진 상태로 최초 발견자에게 발견됐고 속옷은 벗겨진 채 한쪽 발에 걸쳐있는 상태였다고 함. 폭행 말고 혹시 본인이 다른 범행을 하려는 건 아니었나요? 저는 그런 건 절대 안 합니다. 제가 여자친구도 있고 그 상태에서 그게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 성행위가 일어나는 게 그건 진짜 말도 안 되는 말인 것 같습니다. 성범죄는 절대 안 했다는 가해자. 그러니까 저게 무차별이었던 거죠. 그냥 아예 모르는. 하지만 검거되기 전에 핸드폰에 검색한 기록을 포렌식한 결과 저러한 키워드들을 검색했던 것을 발견. 그리고 검거 후 구치소에서 지인들에게 보낸 편지 내용. 사건이 있고 얼마 후에 친한 친구에게 나 살려달라며 구치소에서 서신을 보내왔대요. 그러면서 그날 있었던 일에 대해서 자기가 하는 말이 사실은 꽂힌 모양이다. 이렇게 쓰여 있었다고. 길 가다가 피해자에게 성적으로 꽂혔다고요? 네, 피해자를 봤는데 꽂힌 것 같다. 그날 클럽에 갔는데 누구랑 갔는지는 모르겠는데 어느새 보니까 혼자만 있더라는 겁니다. 주변에 아무도 없었다. 그래서 나왔다. 그래서 계속 그 길을 가다 왔다 갔다 걸었던 모양이더라고요. 대상을 찾은 거죠. 그러다가 그 여자분한테 꽂혀서 따라가서 그러니까 성적 대상을 찾은 겁니다.
딱 꽂혀서 아 사고 한번 쳐야겠다 마음에 든 거거든. 그래서 따라갔다 나도 모르게. 여자를? 네 그래서 했다. 뭐 때렸다가 아니고 표현이 뭐라고 돼 있었대요? 그냥 했다. 그거하고 그냥 사고 쳐버렸다. 한 번도 그런 질환에 걸린 적도 없었고 계속 항문에서 출혈이 있는 거예요. 외상에서 약물 치료 등을 동반하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항문이 찢어지는 소견이 나타나기도 하는데요. 일반적인 환자들은 6시 방향, 12시 방향으로 찢어진 소견이 나타나는데 성폭행이나 외력에 의해 상처가 찢어진 경우에는 다발성뿐만 아니라 다른 방향으로 찢어진 소견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분 같은 경우는 항문이 다발성으로 찢어져 있었기 때문에 항문 열창 소견이 보입니다. 아니 씨부레. 당일에 이런 소견이 보였다면 성폭행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중요한 증거물은 먼저 의뢰해야 하잖아요. 근데 속옷 같은 경우에는 맨 마지막에 지금 의뢰가 됐어요. 속옷 자체가 의뢰되진 않고 속옷의 밴드 부위 거기만 면봉으로 닦아서 의뢰된 걸로 되어 있는데 그것을 검출하는 게 중요한데 사건 직후도 아니고 한 달 후에야 속옷 DNA가 묻어있는지 감정 의뢰. 그것도 팬티 전체도 아닌 팬티 밴드 부분을 닦은 면봉만 감정 의뢰. 결과는 DNA 없음. 왜? 의복 감정도 의복이 아니라 의복 일부를 닦은 면봉만 의뢰. 아니 예? 왜? 다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옷 뒷면 부위에서 채취한 밀근 면봉도 뒷면의 안쪽을 채취한 건지 바깥쪽을 채취한 건지 불분명하게 적혀있어 감정서가 뭐 입회할 수 있는 위험이 있는 증거물들은 가능한 한 빨리 채취하는 게 맞고 실험실에서 좀 자세하게 정밀하게 여러 번을 분석하는 게 일반적이죠. 당시 CCTV 영상을 통해 단번에 확인된 사건이고 이 사건이 폭행 사건이라는 사실에 의심의 여지가 없었음에도 경찰은 수상했던 피해자의 옷 상태나 상황에도 불구하고 수사 초반 성폭행 정황과 연관짓지 못함. 그래서 정황적으로는 성폭행이 강력하게 의심되나 물증 수집이 늦어짐. 성폭행의 유죄를 받으려면 최소한 셋 중에 하나 있어야 돼요. 가해자의 자백, 피해자의 직접적인 진술, DNA. 근데 셋 다 없거든요. 나머지 정황 증거들은 진술들이 있는데 의심스럽습니다만 직접적인 증거가 셋 중에 하나도 없는 거예요. 피해자분조차 기억 상실에 걸렸기 때문에 그 증거가 없는 상황이 되었음. 결국 폭행에 대한 살인미수 혐의로만 1심 징역 12년만 받음. 아니 예? 금방 들통날 수 있는 거짓말도 상당히 상투적으로 하는 이런 특성을 보이고 있고요. 만성적 범죄자들 같은 경우에는 출소하자마자 또 범죄를 저지르는 이러한 경향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언제 범죄를 또 저지를지 모르는 시한폭탄과 같은 상태라고 생각이 되고요. 본인이 저지른 범행에 대해서 은폐하고 또 형량을 적게 받고 이런 식의 내용에 대해서 상당히 지나칠 정도로 잘 알고 있는 이런 행태를 보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다 양형 기준이에요. 고조치, 자수예정, 우발적 심신미약 전과가 많다 보니 양형 기준에 대해서도 누구보다 잘하는 것으로 보임. 그냥 이렇게 뺨을 친 것 같습니다. 안 일어나길래. CCTV 사각지대에서는 피해자 고조치를 했다고 주장하고 무조건 자수했습니다. 출두할 생각이 있었어요? 네, 무조건 자수했습니다. 만약 검거되지 않았으면 무조건 자수할 생각이었다고 주장하고 제가 출소한 지 얼마 안 돼서 바로 일을 시작하고 사람답게 살아보려고 했는데 이 술 때문에 저 진짜 죽고 싶습니다. 모든 건 술 때문이라며 선처를 호소. 이거 형량 많이 나옵니까? 대충 왔다 갔다 했으니까 알잖아요. 그러면서 2, 3년 손방망이 처벌 예상. 한 2, 3년? 수감생활 어떤가요? 정신과 약이 없으면 너무 힘듭니다. 성폭행 혐의에 대해서는 저는 결백합니다. 계획적인 성범죄라는 의혹이 있습니다.
검사가 여성이기 때문에 당연히 여자 편인 거 맞는데 저는 그런 부분이 너무 억울합니다. 그럴 팀과의 접견에서도 억울함 토로. 언제든지 틈만 보이면 탈옥할 거라고 얘기하는데 나간 피해자 찾아가라고 하면서 피해자 주민등록번호랑 이름이랑 집 주소를 알더라고요. 죽여버리고 싶다. 자기는 나가서 그때 맞은 거 배로 때려주겠다. 나가서 찾아서 죽여버릴 거라 그래서 구치소 동기들에게는 탈옥해서라도 피해자 다시 찾아가 죽이겠다는 말을 하고 있는 중. 강간 사실이 입증이 안 된다고 하더라도 속옷이 내려가 있었기 때문에 성추행은 명백하단 말이죠. 그렇다면 이것을 성추행, 살인, 미수 이렇게라도 한번 성범죄 부분을 밝힐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강간 등 살인, 미수라는 죄목 안에는 성추행도 포함이 돼요. 그러니까 이 죄명으로 지금이라도 바꿀 수 있다고 봅니다. 이제 와서 강간을 입증 못한다고 하더라도 최소 성추행은 명백하니 추가로 벌받게 해야 한다는 변호사. 여기가 이제 뒤를 찍는 카메라고 여기 앞을 찍는 카메라라서 360도로 찍을 수 있는 카메라거든요. 좀 늦게 들어가실 때 이렇게 촬영하셨던 거예요? 네, 밤에. 평소에는 아예 걷는 게 제대로 안 될 정도로 너무 뒤를 돌아봐서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이제 증거라도 남겨놓자. 피해자는 불안해서 360도 촬영이 되는 카메라를 머리에 달고 일상생활 중. 아니 예? 끝이야 이러고? 몇 년 나왔어요 그러고? 그리고 12년 나온 거예요? (20년이야) (18범이) 근데 여러분들 그건 없어요? 그러니까 나 갑자기 궁금한 게 전과 18범이에요. 그리고 중죄를 저지르면 그 전에 있던 범죄들의 이력을 갖고 형량을 더 세게는 못 주나? 아, 주는 게 저거라고? 가중 처벌해도 저렇게 주는 거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냥 그 신상들을 좀 나오게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진짜? 그러니까 이 시민들의 알 권리를 위해서라도 진짜로 그냥 아예 다 나오게. 진짜 정말 그 위험한 사람들은 아니 위험한 사람들은 나오게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싹 다? 와 근데 진짜 가만히 서 있다가 진짜 돌려차기 풀빵으로 맞은 사람은 진짜 얼마나 진짜 개 당황스럽고 놀랐을까 진짜. 아니 가만히 있다가 돌려차기 맞은 거 아니야.
5개. 진짜 내 생각엔 한국에 태형이 존재해야 함. 이유 없이 돌려찬 거예요. 이유 없이 돌려찬 거예요. 꽂혀가지고 갑자기. 갑자기 꽂혀서 가가지고 돌려차기 한 거예요. 뭐 증거는 없다고는 하지만 그 뭐 이유가 있겠습니까? 쫓아간 게 뭐 다 쫓아가가지고 돌려차기 하고 어디로 끌고 간 게 까놓고 얘기해서 정황만 생각해봐도 누가 생각해봐도 뻔한 거 아니냐? 근데 전 진짜 솔직하게 까놓고 얘기해서 돌려차기해서 상대방 기억 완전 그 기절한 상태에서 막 이렇게 몸도 못 가누고 있는 상태에서 진짜 와 그런 범죄를 저지른다는 것 자체가 개소름이네 그냥 진짜. 상상만 해도 개소름이네. 그 보고 있으면은 진짜 당황스러울 텐데. 그리고 술 때문에다. 술이 문제다. 안 마시면 되잖아. 솔직히. 아니 안 마시면 되잖아. 문제면. 왜 마시는 걸까? 술이 문제라고 하면서. 미국 희대의 미제 사건, 블랙 달리아 사건. 아이고 끝났습니까 방송? 어서 오시고요. 반갑습니다. 습기야, 형이 전화했는데 전화했으면 형한테 무슨 일이냐고 카톡 답변을 해줘야지. 죽고 싶냐? 장난이고요. 바쁘면 못 볼 수 있죠. 자, 타임지 선정. 세계에서 가장 악명 높은 미제 사건 중 하나 블랙 달리아 사건 갑니다. 1947년 1월 15일 아침 미국 캘리포니아 로스앤젤레스에 살던 베티는 3살 된 딸과 함께 집 밖으로 나왔습니다. 바람도 그리 차지 않았고 구름도 끼지 않은 산책하기 좋은 날이었는데요. 신이 나서 뛰어가는 딸을 뒤에서 바라보며 미소 지었던 베티. 레이머드 공원 인근인 사우스 노튼가의 서쪽 공터에 다다랐을 무렵 그녀는 관리되지 않은 잔디에 마네킹이 놓여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5개. 형 요즘 납치 사건이 다시 엄청 일어나더라. 그러게 상반신과 하반신이 분리된 마네킹을 누가 버리고 갔다고 생각한 그녀는 달려가는 딸을 따라 그 옆을 지나갔는데 순간 자신의 눈을 의심하며 뒤돌아봤습니다. 멀리서 보고 마네킹이라 생각했던 그것은 사실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깜짝 놀란 그녀는 곧바로 딸을 데리고 집으로 달려가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현장에 출동한 베테랑 경찰 역시 눈살을 찌푸릴 정도로 시신의 훼손은 심각했습니다. 장기가 모두 없어져 있고 현장에선 혈흔이 발견되지 않았기에 이는 범인이 피해자를 다른 곳에서 살해한 뒤 이곳에 유기했음을 보여주었죠. 피해자의 입에 글래스고 스마일을 남겼던 범인. 이 사건의 반세기를 넘어 지금까지 해결되지 않은 미국 역사상 가장 엽기적인 미제 사건 중 하나가 될 줄은 당시 아무도 몰랐을 것입니다. 인간은 고통을 가하는 새로운 방법을 꿈꿀 때 비정상적으로 창조적이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글래스고 스마일은 상대에게 위협적인 메시지를 보내기 위해 스코틀랜드 글래스고의 갱단들이 사용했던 고문 방식이었습니다. 평생 흉터로 남아 죽을 때까지 사라지지 않는 낙인이자 이를 본 이들에겐 일종의 경고를 의미했던 글래스고 스마일. 이렇게 우리가 흔히 아는 조커나 빨간 마스크도 여기서 모티브를 따왔다는 이야기가 나타나기도 했죠. 이런 글래스고 스마일은 왜 범인은 피해자에게 남긴 것일까? 우선 경찰은 신원을 확인하는 것이 급선무였습니다. 지문을 통해 피해자를 확인한 결과 그녀는 22살의 배우 지망생인 엘리자베스 쇼트로 밝혀졌습니다. 미성년자 시절 음주 때문에 한번 체포된 적이 있었기에
지문 기록이 남아있어 신원은 금방 확인됐지만 사건은 더 미궁으로 빠졌습니다. 이런 범행 방식에 희생자가 될 만큼 그녀는 누구에게도 원한을 살 만한 인물이 아니라고 지인들은 입을 모아 말했거든요. 보스턴에서 5남매 중 셋째로 태어났던 엘리자베스는 어린 시절 불우한 삶을 살았습니다. 1929년 월스트리트 대폭락 때 사업이 망한 그녀의 아버지는 1년 뒤 다리 위에 차를 세우던 채 행방불명. 정황상 강에 뛰어들어 스스로 목숨을 끊었을 가능성이 높았기에 이때부터 그녀는 어머니의 가족을 위해 밤낮으로 일해야 했죠. 하지만 죽었으리라 생각했던 아버지가 12년 뒤 다른 지역에서 새 삶을 살고 있다는 편지를 보내왔고 당시 18살이던 엘리자베스는 아버지와 함께 살려고 캘리포니아로 향했죠. 반가움은 잠시 아버지가 가족을 버렸다는 배신감으로 부녀는 자주 싸웠고 만난 지 1개월 만에 그녀는 가출해 친구들과 함께 살았습니다. 미성년 음주 혐의로 체포돼 지문이 기록된 것이 이 시기. 하지만 그녀의 엇나감은 그것이 끝이었습니다. 그 뒤로 공군 기지에 있는 매점에서 성실하게 일했고 공군 장교인 남자친구에게 전쟁이 끝나면 결혼하자는 청혼도 받았던 그녀. 하지만 1945년 8월 10일에 전선으로 떠난 남자친구가 전사한 뒤 그녀는 로스앤젤레스로 이사해 웨이트리스로 일했다고 합니다. 나 땡땡 호텔에서 내려줘. 1947년 1월 9일 로버트라는 남자와 여행을 갔다가 돌아오던 중 그녀는 저녁에 언니와 만나기로 했다며 한 호텔 앞에서 그와 헤어졌고 그로부터 얼마 뒤 호텔에서 800m 떨어진 칵테일 라운지에서 마지막으로 목격된 그녀는 일주일 뒤 사망한 채 발견된 것입니다. 몸을 두 동강 내고 얼굴에 글래스코 스마일을 남긴 잔인한 범행에 당시 언론에선 그녀의 죽음에 많은 관심을 가졌고 특종을 따르는 욕심이 앞선 기자들 때문에 여러 검증이 안 된 기세가 도배가 됐습니다. 당시 한 언론에선 그녀를 블랙 달리아라고 부르며 이 사건은 블랙 달리아 사건으로 더 유명해졌는데 이는 1년 전 개봉한 블루 달리아라는 영화에서 따온 것입니다. 영화에선 군인이었던 남자 주인공이 전쟁이 끝나고 돌아왔는데 불륜을 저지르고 술과 황량하게 빠진 해픈 여자로 변해 있는 아내와 마찰을 일으키다 어느 날 아내가 살해되며 주인공이 의심받는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평소 달리아 꽃과 검색을 좋아했던 엘리자베스를 블루 달리아에 나오는 의문의 죽음을 맞이한 해픈 아내에 빗대어 블랙 달리아라고 표현한 것인데 그녀가 해픈 삶을 살았다는 증거는 어디에도 없었기에 이는 특종과 이슈를 노린 기자들의 과도한 장명이었죠. 심지어 기자들은 엘리자베스의 신원이 밝혀지자 그녀의 어머니에게 연락해 따님이 미인대에서 상을 탔다라며 여러 정보를 캐기도 했습니다. 어떤 기자들은 로스앤젤레스로 온다면 항공편과 숙박료를 준다며 기삿거리를 독점하기 위해 그녀의 가족들에게 전화하기도 했죠. 그리고 자기들이 무슨 경찰이라도 된 마냥 사건을 파헤치고 다니는 탓에 후에 한 형사들은 기자들이 검증 없는 보도를 남발하고 용의자들과 접촉하며 수사를 방해, 증거를 오염시켰다고 주장했다고 합니다. 엘리자베스를 검사했던 검시관은 그녀의 사인이 뇌출혈이며 발견되기 10시간 전에 사망했을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그녀의 얼굴이 나이는 글래스고 스마일 때문에 경찰은 처음에 원한에 의한 혹은 누군가에게 경고하려는 범죄라고 생각했지만 그녀와 조금이라도 연관된 이들 중에서는 그런 짓을 벌일 이유가 있는 애들은 없었죠. 몸에 남은 여러 흔적들을 범인이 의학 지식이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보여주었기에 경찰은 인근에 있는 의대생과 병원 의사들을 조사했지만 별다른 성과는 없었습니다. 연일 언론은 이 사건에 대해 다 알았고 시참사 의원은 중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이에게 보상금을 주겠다고 말했지만 결정적인 제보는 끝내 없었죠. 오히려 보상금 때문에 한 번도 엘리자베스를 만나본 적 없던 이들이 가짜 정보를 제공하며 수사에 혼란을 주었다고 합니다. 그 중엔 자신이 블랙달리아 사건의 범인이라며 자수했던 관심 종자들도 있었죠. 아니, 범인이라고 자수하는 건 대체 뭐야? 깜빵 들어가고 싶다는 거야? 한 언론사에 자신이 범인이라고 주장하는 전화와 여기에 달리아의 소지품을 보낸다라고 적은 봉투를 보낸 이도 있었습니다. 봉투 안에는 엘리자베스의 출생 증명서, 명함, 사진 등이 들어있었고 주소 표지에는 마크 한센이라는 이름이 흔적이 남아있었는데 그는 엘리자베스가 친구들과 동거하던 시절에 얼굴을 알고 지냈던 인물이었고
최근에 그가 그녀에게 치근거리는 것을 보았다는 지은이의 증언에 경찰은 그를 용의자로 선정해 신문했지만 결국 무혐의로 풀어주어야 했죠. 자신의 아버지가 범인이라고 주장하는 이도 있었고, 자신의 아버지가 범인이라고 주장했다고? 또 어떤 이는 그녀와 여행을 갔었던 로버트가 유부남이었기에 그의 아내가 범인이라고 주장하는 이도 있었습니다. 시신 발견 및 몇 시간 전 현장 인근에서 차를 세워두고 트렁크를 열어두었더니가 범인으로 지목받기도 했지만 끝내 그 역시 무혐의로 풀려났죠. 당시 경찰이 블랙 달리아 사건을 용의자로 신문을 했던 이가 150명에 달했고 다른 연쇄 범죄자들까지 용의선상에 올랐지만 끝내 범인은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억제 곤란한 이상 성욕을 가진 색정광에 의한 범행이라는 소문 때문에 성범죄 신상 등록을 의무화하도록 하는 계기가 되기도 했던 블랙 달리아 사건. 언론들의 말도 안 되는 억측으로 인해 죽어서까지 여러 구설에 휘말려야 했던 엘리자베스를 위해서 기도하며 이만 마칩니다. 개빡이네. 이 특종을 노리기 위해서 좀 과한 거는 진짜 솔직히 오바긴 해. 있지도 않은 것들은. 창문에서 쳐다보는 낯선 남자. 창문반 낯선 그 사람 제발 살려주세요. 지금 자취한 지 3년 조금 안 된 여자입니다. 방탈 죄송합니다. 근데 얼마 전 저희 집 창문에 사진처럼 낯선 남자가 저를 바라보고 있더군요. 경찰에 그 순간 사진을 찍어서 신고를 했습니다. 정말 처음엔 무섭다, 뭐지? 싶던 감정이 서름으로 복받치더라고요. 타지에서 일하는 딸을 걱정하는 부모님 생각에 차마 말씀 못 드리겠더라고요. 우선 이사한다고 해 현재 집이 1층이라 보안이 취약한 듯 하다고 말씀 정도만 드렸습니다. 근데 무서운 건 그 남자가 제가 혼자 사는 걸 알고 저희 집 창문을 본 걸 텐데 제 신상 정보를 대충이나마 알고 있는 건 아닐까 무섭네요. 혹시 이런 치안을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이사 가기 전까지 임시 방편으로. 경찰은 정말 도움이 안 됐습니다. 신고한 지 20분도 넘어서 도착을 했고 제가 집 번지수까지 말을 해줘도 집도 못 찾고 피해자 얼굴을 봤는지 키는 몇인지 정말 창밖을 무서워서 제대로 못 봤다는 사람한테 말도 안 되는 질문을 퍼붓고 돌아갔고요. 혹시 저와 비슷한 사례 있으신 분이 있다면 얘기 좀 해주세요. 지금도 너무 무서워요. 사실 제가 오해하는 게 아니라고 확실하게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서 첨부해요. 저 상태로 10분 넘게 저를 쳐다보고 있었고 안쪽 창문까지 열려고 했어요. 그 순간 제가 소리를 쳤고요. 참고로 저희 집 창문은 사람들이 지나다니는 길가 쪽 창문이 아니고 건물 사이에는 햇빛이 잘 들지 않는 창문입니다. 창문을 실수로 안 닫고 다닌 제 잘못 일부 인정합니다만 전 지금 제 신변의 위협을 느낄 만큼 너무 무섭습니다. 이사할 때까지 뭔가 안전한 방법이 따로 있을까 해서 글을 올리는 거니 현실적인 조언 부탁드릴게요. 아 씨부레 아 (2017년에) 일어난 일입니다. 이러고 10분 넘게 쳐다봤다는 거야? 아니 지금 이거 사진 안에 집 안에서 이렇게 찍는데도 쳐다보고 있었던 거야? 아 이건 진짜로 좀 무서운데? 그러니까 찍은 건데 사진을 찍고 있는데도 가만히 있는 거야? 아 왜 자꾸 내 이름 불러? 내 이름 부르지 마. 씨부레.
저 발 밟고 올라와서 쳐다본 거야? 아까 낮에 집 뒤쪽에서 촬영한 사진입니다. 벽돌을 계단 삼아 올려다본 거더라고요. 우선 지금 집 창문 다 잠궈놓고 집 비밀번호까지 바꿔놓고 나왔습니다. 월요일 오전에 연락해서 방 내놓고 다른 집 이사할 때까지 안 들어가려고요. 벽돌 보니까 진짜 정말 소름 끼쳐서 안 되겠네요. 씨부레. 이 사람 좀 잡아주세요 제발. 지금 아무렇지 않은 척 밥 먹고 있는데 너무 무서워요. 어제 집을 누가 훔쳐봐서 신고했는데 낮에 둘러보니까 이런 흔적이 있어서요. 저 벽돌 좀 치워주시면 안 될까요? 또 저를 쳐다볼 것 같아서. 이 글을 두고 지어낸 것 아니냐는 반응도 많았었다. 아니었다. 이 사건은 실제 경기도 파주시의 한 빌라에서 9월 17일 오전 0땡땡시에 실제로 벌어진 일이다. 경향신문에 따르면 당시 창문 너머로 10분간 여성을 훔쳐보고 안쪽 창문을 열려고 시도한 인물은 42세 남성 A씨였으며 A씨는 22일 경찰에 불구속 입건됐다. 경찰 관계자는 관음 행위 자체는 법적으로 처벌할 수 없다라며 그러나 여성이 거주하던 연립주택과 이웃집 건물 사이 낮은 경계석이 있었고 그 경계석을 넘어간 것을 근거로 주거침입 혐의를 적용해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 출동 시간이 20분이나 걸렸다는 피해자 여성 주장을 두고 피해 여성이 집으로 가는 중간에 길을 잘못 들었고 또 인상 차이가 비슷한 사람을 검문하느라 15분이 걸리는 등 늦게 도착했다고 해명했다. 아니 씨부리 이거 진짜로 좀 소름 돋는데? 아니 새벽 12시 반? 석유야 나 무서워라고 그만 좀 하라고. 아 근데 졸라 무섭긴 하겠다 진짜. 아니 진짜로 무섭긴 하겠다. 진짜 거짓말 아니라. 아니 이렇게 벽돌까지 올린 다음에 밤 12시 반에 이건 진짜 소름인데? 그럼 저 이 안에 창문 이 문을 열려고 했다는 거 아니야. 게다가 열려있네 이거 지금. 아 근데 진짜 좀 무섭긴 하다 진짜. 어? 이거 소름이네 진짜. 와 개소름이네. 물속에 떠있는 시체를 발견하면 도망쳐야 하는 이유. 해양 구조를 하시는 잠수부들에게만 떠도는 말이 있다. 강에서 실종된 사람을 수백, 수천 명 구조하는 그분들에게 금기사항이 있다고 하는데 그것은 절대로 물속에 서 있는 시체는 건들지도 말고 곁에 다가가지도 않는다라는 것이다. 그 이유는 서 있는 시체 주변에는 유별나게 수심이 깊고 물색이 워낙 빨라서 베테랑 잠수부들도 시체를 수습하는데 굉장히 애를 먹는다고 한다. 무엇보다 다가갈 때마다 시체의 얼굴이 잠수부 쪽으로 꼭 돌아간다는 것이다. 죽은 자기의 모습을 바라보려는 듯이. 경력이 낮은 초보 잠수사분들은 이를 구하려다가 목숨을 잃어버리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그래서 잠수부들은 서 있는 시체를 물귀신이라고 부른다. 물귀신은 성불하지 못하고 본인을 구하는 사람이 올 때까지 그 자리에 가만히 서 있어 자기 자리를 대신할 사람을 끌어들일 때까지 자리를 지킨다고 한다. 그래? 실제로 잠수부, 해양구조 잠수부 하는 사람들 사이에서는 이런 게 있나 보네. 근데 여러분들 그거 아십니까? 저도
저도 원래 그 수상인명 자격증이 있거든요. 라이프가드 자격증. 라이프가드 자격증 땄을 때 실제로 그 라이프가드 자격증 내용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실제로 물 안에 빠진 사람을 구조할 때는요, 이렇게 사람이 정신이 온전히 차려진 상태에서 자신을 앞으로 바라보고 있는 사람한테 직접 다가가지 말라고 해요. 실제로 구조사가 그렇게 다가가면 같이 이렇게 엉키면서 자기도 위험해질 수 있다고. 그래가지고 실제로 바다에 빠진 사람, 실제로 그 물에 빠진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 진짜 정말 죄송한데 가서 죽방을 쳐야 돼요. 아 진짜 죽방 쳐서 기절시켜야 됩니다. 진짜입니다. 나 진짜예요, 여러분들. 거짓말이 아니고. 원래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죽방 쳐서 기절시키는 건 진짜 어쩔 수 없는 상황에 죽방 쳐서 기절해야 되는 거고, 진짜 원래는 어떻게 하냐면, 물에 빠졌으면 실제로 그 수상 구조 요원은 이 물 밑으로 잠수해서 빠져서 내려갑니다. 자명으로 내려간 다음에 이 사람 뒤로 가요. 뒤로 간 다음에 순식간에 가슴을 흉부를 잡고 퍽 해가지고 기절시켜야 됩니다. 억하게 만들어가지고. 그 실제로 그렇게 합니다. 그 다음에 끌고 이렇게 횡형으로 나오거나 배형으로 나와요. 원래 진짜로. 그렇게 원래 배웠습니다. 왜냐면 이 사람이 자기가 죽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면 앞에 구조 요원이 오든 말든 무조건 자기 살겠다고 잡고 끌어내리거든요. 살려달라고 하면서. 그래서 진짜로 원래 그 상황에서 사람을 구조할 때는 진짜 정말 그 튜브를 던져서 하는 거 말고는 내가 직접 잡아야 되는 경우에서는 그 사람을 최대한 진정시킬 수 있다면 진정을 시키고, 만약에 그게 안 된다면 기절시켜야 됩니다. 진짜 레알이에요. 진짜 레알입니다. 그렇게 배웠습니다. 저 실제로. 이게 사람이 살려고 하다 보면 진짜 죽음의 끝, 죽음과 그 죽음 경계에 있다 보면 사람이 판단이 안 돼가지고 건드리지 말고 가만히 있으라고도 가만히 못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그 교육할 때 그렇게 교육합니다. 진짜 있는 매뉴얼이에요. 이거 진짜로 있는 매뉴얼 말입니다, 여러분들. 진짜로 있는 말이에요. 전 진짜 그렇게 배웠습니다. 물에서 기절시키는 방법, 그 뒤로 진짜 물 밑으로 내려간 다음에 뒤에 간 다음에 이렇게 흉부 압박 팍 해가지고 이게 딱 기절시키는 게 있다고는 했는데, 저 뭐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고, 튜브를 가지고 들어가는 게 제일 안전하고 사실. 이게 사람이 근데 죽으려고 진짜 죽기 직전까지 가면 사람이 판단력이 안 선다니까요. 살려고 하다 보니까 아무리 앞에 가서 제가 살려드릴게 가만히 있으세요 해도 가만히가 안 된다니까요. 진짜 물을 아예 물을 진짜 무서워하는 사람들은 가만히 있으라 그래도 몸을 가만히 이렇게 못 있어요. 왜냐면 수영을 할 줄 모르니까. 그 물 또 코 안으로 또 들어가니까 가만히 있으면. 자, 갑니다. 얼음이 됐다가 살아나는 여자. 1980년 12월 20일 미국. 당시 19살의 진 헐리어드는 친구 집에서 놀다가 귀가 시간이 되어 집으로 운전하며 돌아오던 길에 빙판길에 그만 차가 미끄러져 도랑에 빠지고 맙니다. 차는 고장이 나서 시동조차 켜지지 않았고, 당시 날씨는 영하 25도에 육박하는 굉장히 추운 날씨에 힐리어드는 이대로 차에 있을 경우 위험하다고 판단되어 밖으로 나와 무작정 걷기 시작했습니다. 와, 개무섭겠다 진짜. 그러나 사람들이 살고 있는 민가는 그녀가 생각했던 것 이상으로 나오지 않았고, 세차게 몰아치는 눈보라에 그녀는 점점 지쳐가고 있었고, 그녀의 발은 점차 감각을 잃어갔습니다. 무거운 발걸음으로 걷고 또 걸어 간신히 민가 쪽 차고지에 도착을 했지만, 지칠 대로 지친 그녀는 그 자리에 그만 주저앉아 쓰러지고 맙니다. 새벽 늦은 시간, 그곳을 지나간 사람은 아무도 없었고, 그녀는 영하 25도라는 혹독한 새벽 추위에 의식을 잃고 그녀의 몸은 그대로 얼어붙고 맙니다. 다음날 아침, 민가에 살고 있었던 넬슨은 출근을 위해 차고로 갔다가 기절호풍을 하고 마는데, 왜? 와, 씨부레.
진짜 실화인가 봐. 이거 실제인가 봐. 차고에 놀랍게도 그 여성인 헐리우드가 마치 미라처럼 온몸이 얼어붙은 채 죽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녀의 얼굴은 유령과도 같이 창박하게 변해 있었고 눈은 얼어붙은 채 넬슨을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놀란 넬슨은 진정을 하고 정신을 차려 꽁꽁 얼어붙은 그녀를 차 뒤에 싣고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병원에 도착한 후 의사들도 이 놀라운 광경에 할 말을 잃고 말았고 의사는 그녀의 팔을 움직여보려고 했으나 완전히 굳어 있었습니다. 또 그녀의 눈을 향해 빛을 비추어 보았지만 그녀의 동공은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누가 봐도 그녀는 이미 죽은 것이 틀림없었고 의사는 포기할 무렵 혹시 모를 청진기를 몸에 대보았고 그 다급히 소리치게 되는데 맥박이 있어 아직 살아있어. 헐. 놀랍게도 그녀의 맥박이 희미하지만 확실하게 뛰고 있었습니다. 의사는 어떻게든 그녀를 살려내기 위해 따뜻한 담요를 덮어 몸을 비벼 녹이기 시작했습니다. 저녁 9시경 꽁꽁 얼어붙었던 그녀가 점차 녹기 시작하였고 그녀의 팔과 다리는 점차 회복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새벽 1시경 그녀는 드디어 말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녀가 제일 먼저 꺼낸 말은 물을 달라였습니다. 미친. 3일이 지난 후 힐리어드는 완전히 회복하게 할 수 있었습니다. 뇌가 손상되었을 거라는 의사의 예상과는 달리 그는 굉장히 건강한 모습이었습니다. 당시 그 의사의 말에 따르면 그녀가 살아난 것은 의학적으로 거의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사람 몸이 움직일 수 없을 정도로 얼어붙었다는 건 그녀의 심장, 장기 등이 재기능을 하지 못한다는 것인데 어떻게 그녀가 깨어난 것인지 아직도 이해하기는 풀리지 않는 수수께끼로 남게 됩니다. 아니 실화야? 이건 개소름이네? 이건 재현인 것 같고요. 네. 이건 재현인 것 같고 지옥이라 불리는 세계 최악의 교도소 세콧? 엘살바도르 부켈레 대통령이 건설한 중단 및 최대 규모의 슈퍼맥스 교도소. 와... 트럼프 정부 갱단은 17명 또 강제 삭발 추방. 얼마 전 미국에서 활동하던 갱단 MS-13이 대규모로 이송된 것으로 유명하다. 이 교도소는 통신과 접견이 완전 차단되어 있다. 세콧은 새벽에 죄수를 이송한다. 11m의 콘크리트 벽과 15,000볼트의 담벼락, 그리고 이 무장한 경비 병력과 지천에 있는 넓은 자갈밭으로 세콧 내부와 외부는 완전 차단되어 있다. 이 교도소에 들어가려면 무려 7개의 보안 검문소를 통과해야 한다. 일반인은 물론 기자조차도 옷을 벗고 철저한 신체 검사를 받아야 한다. 심지어 변호사도 들어올 수 없다. 화상통화로만 수용자를 대면해야 한다. 출소, 가석방, 그딴 거 없다. 여기 들어온 이상 사회를 절대 평생 볼 수 없다. 말 그대로 지옥이다. 와, 씨. 들어가면 머리를 깎고 이송된 수용자는 삭발을 한다. 그리고 발과 손에 보호장비를 차고 땅을 바라본 채 입소 절차를 개시한다. 이들은 지금부터 영원히 세콧에서 살아야 한다. 진짜 범죄자들은 지금 이게 진짜 범죄자들인 거지 이게? 어? 이게 진짜 범죄자들인 거지? 엘살바도르 교도소는 아직 잡히지 않는 갱의 잔당이 많고 범죄 조직은 워낙 잔인해서 교도관들이 신변 보호를 위해 얼굴을 가린다. 이 입소 절차가 끝나면 죄수들은 두 가지를 볼 수 없다.
하나는 파라는 하늘, 하나는 가족의 얼굴이다. 와, 가족도 못 보고 하늘도 못 봐? 씨부레. 근데 솔직하게 여러분들 진짜 솔직하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진짜 만약에 진짜 한국도 이렇게 되면요, 저는 진짜 솔직하게 진짜 정말 범죄가 좀 사라질 것 같습니다. 진짜 범죄가 진짜 좀 사라지지 않을까, 진짜로. 사라지는데 아니 뭐 당연히 좀 어느 정도는 사라질 것 같긴 해요. 제가 봤을 때 진짜 덜해질 것 같긴 합니다. 너무 이제 그 범죄에 대한 형벌이 너무 솔직히 강하지 않는 느낌이다 보니까 완전히 그냥 진짜 나가지도 못하게 만들면 진짜 줄어들지 않을까. 줄어들지 않을까. 사라진다라고 하기보다는 그렇지 않겠습니까? 하늘도 못 보고 가족도 못 보게 한다. 저는 솔직히 이게 맞다고 봐요. 진짜 정말 말도 안 되는 중죄를 저지른 진짜 그런 범죄자들은 이제 죄는 똑같이 다 죄거든요. 당연히 이제 그 죄의 정도가 있잖아요. 진짜 심한 사람들은, 진짜 심한 사람들은 이 교도소는 4만 명이 수감이 가능한 남북미 북미 최대 규모의 수용센터로 방 하나당 100명의 죄수가 들어가며 방은 100제곱 크기미터 크기로 2개의 변기와 2개의 싱크대, 80개의 철제 침대가 배치돼 있다. 미친. 100명의 죄수가 들어가는데 왜 침대가 80개밖에 안 돼? 20명은 바닥에서 자야 돼? 그럼 100명에서 2개의 변기에 2개의 싱크대를 쓰는 거야? 와 씨부레. 그럼 100명에서 변기 2개랑 2개 싱크대 쓰는 거야? 아 씨부레 진짜. 진짜 레알 지옥이네 그냥. 죄수들은 벽 없이 사박에 트인 4층 높이 철제방에서 매트리스도 없이 자야 된다. 아니 여기야? 아니 여기야? 이 파란 드럼통과 각방에 배치되는 물이다. 이 물로 100명의 죄수들은 용변, 세척, 음수를 해야 한다. 와 물컵 봐라 씨부레. 경비 때문에 교도관들이 위험하지 않을까? 아니다. 상당히 높은 수준의 무장을 하였고 이 교도소 분위기상 그런 엄두를 내지 못한다. 이 교도관들의 통제 속에 죄수들은 죽을 때까지 살아야 한다. 깜방에서 잠시 나올 수 있으나 그마저도 가벼운 체조이고 모듈 안에서만 진행된다. 그럼에도 깜방 안에서조차 사고를 치는 죄수들은 있다. 이들을 위한 독방이다. 콘크리트로 된 침대와 변기 겸 세면대 1개가 다이고 조명이 아예 없다. 식사는 하루에 3번. 빵과 삶은 콩.
10일에 한 번 밥과 마카로니를 준다. 고기 절대 없다. 수저도 제공하지 않는다. 손으로 먹어야 한다. 엘살바도르 법상 독방 수감은 최장 15일이 원칙이다. 그런데 세코스는 그딴 거 의미 없다. 막말로 죽을 때까지 독방에 평생 격리하다 죽어도 밖에 사람들은 알 수 없다. 그러니 그 조용히 교도관들의 지시를 따를 수밖에. 와. 와, 개빡이네 진짜. 이 교도소로 인해 이제는 엘살바도르가 남미에서 가장 안전한 나라 중 하나로 변했다는 평가가 많아졌고 많은 국민이 부켈레 대통령 정책을 지지하고 있다고 한다. 이 교도소의 목표는 범죄와의 전쟁, 범죄를 뽑아버리겠다는 의미를 두고 있고 범죄자는 인권이 없다를 사상에 두고 있다. 와. 진짜 말하고 싶은 거 많은데 좀 참게 되네. 아니야, 참아야지. 자, 조용히 하세요. 조용히 하세요. 조용히 하세요. 채팅. 빡세다, 빡세. 근데 저는 솔직하게 딱 다섯 개 얘기할게요. 근데 저기 교도소에 돈 주고 강제로 범죄자 만들어서 집어넣은 사람 많다는 찌라시가 있긴 해. PT 횡. 근데 여러분들 진짜 까놓고 진짜 얘기해서 이런 거죠. 마치 이제 솔직하게 얘기해서 안 그런 사람이 있겠습니까? 아, 있을 수 있겠죠. 당연히 뭐 있을 수 있겠죠. 없지 않겠죠. 뭐 진짜 좀 누명 때문에 이렇게 있을 수 있겠죠. 뭐 어쨌든 아예 없지는 않겠죠. 예, 실제로 누명 같은 것도 있으니까. 근데 뭐 그것 때문에 법이 약해져서는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렇지만 법은 약해지면 안 됩니다. 예. 저는 법은 약해지면 안 된다고 봅니다. 예. 근데 이거는 진짜 끝없는 주제일 것 같아요. 이런 걸로 얘기를 하면 너무 끝없는 주제야. 그렇지? 뭐 그런 조건들이 나오면 끝없는 진짜 끝없는 대화입니다. 그게 내 가족이면, 그게 나면, 이런 자꾸 입법으로 가면요. 그러면 어떻게 될 수가 없습니다. 뭐가. 그렇게 해야 되면 어떻게 할 수가 없어, 대화를. 그러니까 지금 뭐 그러다 보니까 법이 뭔가 이제 뭐 손방망이 쳐버리다 하는 얘기가 이런 거 아닐까요? 그러니까 양면성이에요. 그러니까 이거지. 야, 법은 왜 이렇게 약해? 우리나라 법이 왜 이렇게 약해? 왜 이렇게 손방망이 쳐버려? 아니, 이게 10년밖에 안 갔다 온다고 이 얘기하고 막상 뭐 해야 된다, 뭐 제도를 뭐 도입해야 된다, 빡세게 해야 된다, 또 이러면 그럼 누명은 어쩔 건데? 또 이 얘기가 또 나와요. 그럼 또 갑자기 그 얘기를 함. 그럼 또 할 말이 없어. 또 갑자기 그러면 억울하게 들어간 사람은 어떻게 하려고? 어떻게 하라고? 내가 니네 가족이면 어쩔 건데? 또 갑자기 입법을 가져와요. 예. 그러니까 이게 지금 개빡이라는 겁니다. 또 이게. 이게 개빡인 거지 뭐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이게 진짜 정말 슬프지만. 마치 약간 이런 느낌이죠. 이제 내가 리모컨 핀볼을 제가 자주 하잖아요.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하는데 리모컨 핀볼 할 때 뭐 이제 규정에 맞게 넣는 사람도 있고 진짜 뇌절로 넣는 사람들도 있고, 뇌절로 넣는 사람들을 3,000개가 들어갔는데 그 3,000개 한 개씩 다 못 뺀단 말이야. 사실 다 못 빼. 그 리모컨 핀볼도
누구는 아까 당장 오늘도 리모컨 핀볼 했을 때 아야 뇌절을 좀 빼라 라고 하는데 나 지금 3,000개를 받았는데 3,000개를 언제 다 보면서 언제 하나하나 다 거르고 있어. 못 빼 이것도. 근데 이게 진짜 좀 어렵습니다. 나 진짜 미스테리 할 때마다 미스테리를 할 때마다 느끼는 건데 이거 계속 나오는 주제거든. 왜 이렇게 형량이 낮고 왜 이렇게 뭔가 솜방망이 쳐버린 것 같고, 아니 이게 어떻게 몇 년밖에 10년밖에 안 들어갔다 나온다고 이 범죄가, 이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내가 방송 중에 씨부레 이게 10년밖에 안 돼? 와 진짜 개빡세다 이렇게 딱 얘기를 하면 그냥 차라리 막 사람들은 뭐 또 사형을 뭐 넣자, 뭐 무기징역을 하자, 그냥 인권을 없애자, 그냥 왜 내 돈으로 쟤네들이 밥 먹고 있는지도 모르겠다 이런 얘기가 나오다가 또 갑자기 내가 그거 보다가 나도 좀 세줘야 되는 필요가 있다라고 갑자기 얘기하면 갑자기 또 채팅창에 그럼 그게 니네 가족으로 억울한 누명으로 씌워 들어간 니네 가족이라면 어쩔 건데 저기에도 누명을 쓴 사람들도 있어. 어떻게 할래? 갑자기 또 이래. 그 사람들의 인권은 어쩔래? 이래. 그러면은 시부레 또 이러다가 할 말이 없어요. 갑자기 그 얘기를 해버리면 누명은 어쩔 거예요? 또 이래요. 네. 그래서 이거 얘기하면 항상 그 얘기가 정확하게 딱 어느 하나로 정해지지가 않고 결국 양분화돼 버려. 이렇게 반대와 그렇게 해야 된다 입장으로. 그냥 근데 어허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채팅창 흥분하지 말라고요. 흥분하지 마세요. 저 방송 길게 하고 싶습니다. 그런 얘기 머릿속으로만 생각하세요. 그런 채팅들은 머릿속으로만 생각하세요. 여러분들 진짜 2010년에 태어난 올리비아 켄트. 평범하지 못한 아이의 삶. 극심한 변비와 장마비 증세. 4살에는 큰 수술까지.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인공항문이라뇨. 장이 제기능을 못하는 환자들에게 시행하는 수술입니다. 올리비아 같이 어린 아이에게는 이례적이긴 하지만 노폐물을 소장으로 배출하게 하는 큰 수술. 수술로 발생한 또 다른 문제. 올리비아의 음식 거부. 튜브 삽입 수술까지 받게 된 올리비아. 힘든 마음을 위로받고자 SNS에 올린 올리비아의 투병기. 켈리에게 전해진 7억 원의 기부금. 올리비아의 버킷리스트 작성. 올리비아는 장기 부전을 앓고 있고 얼마나 더 살 수 있을지도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버킷리스트를 만들었어요. 네, 1일 경찰관 올리비아 켄트 출동 준비 완료. 현실이 된 버킷리스트. 특별 경찰이 되어 출동. 소방 크레인에 올려 화재 진압. 소방대원들과 신나는 하이파이브. 박쥐공주로 변신. 악당에게 잡힌 공주 구하기. 사람들의 도움으로 버킷리스트를 실현. 병원에서 시간을 보내던 소녀의 특별한 경험. 올리비아에게 쏟아진 응원. 어린이 병원 홍보 모델까지. 엄마 오늘도 최고의 하루였어. 나 너무 신나. 하지만 절망적인 올리비아의 상태. 딸의 퇴원을 선택한 켈리. 한 달 후 7살 어린 나이에 생을 마감한 올리비아. 그런데 왜? 병원에 실려온 올리비아의 언니 사만다. 1시간 전. 사만다, 이젠 내가 아플 차례야. 예? 그래야 내가 행복하거든. (7년) 전. 엄마가 힘들겠다. 힘내요. 사람들의 위로에 희열을 느낀 켈리. 거짓 증상으로 병원 방문.
약물 부작용, 병비와 장마비 발생. 올리비아가 아픈 걸 더는 못 보겠어요. 수술이라도 해주세요. 너무 어려서 수술은 추천해드리지 않습니다만 인공 항문 수술이 있다던데 부풀린 증상으로 인공 항문 수술까지. 엄마 나도 배고파. 괜찮겠니? 이거 먹으면 또 배 아플 텐데. 올리비아가 음식을 거부하도록 유도. 올리비아 약 먹자. 독한 약물 과다 투여. 딸의 건강을 회복 불능으로 만든 켈리. 진로횟수 1000번 이상. 입원 기간만 5년. 연령에 맞는 음식 섭취 가능. 음식을 삼킬 때 문제 없음. 문제없이 치료 마침. 올리비아 왜 이렇게 일찍 갔어? 힘내요 켈리. 당신은 최선을 다했어요. 이거야. 너무 행복해. 씨부레. 켈리는 대리 미나우젠 증후군이었다. 실제로 앓는 병이 없어도 거짓말하거나 자해를 해서 타인의 동정과 관심을 끌려고 하는 정신질환. 실제 이런 병이 있어? 자녀나 가족을 아프게 만든 뒤 극진히 간호하는 모습을 보여 타인의 관심과 칭찬을 얻으려는 정신질환. 관심을 끌기 위해 버킷리스트 작성. 오직 자신의 쾌감에만 집중. 사만다의 병을 의심한 의사의 신고. 드러나온 올리비아 죽음의 전말. 1급 살인, 아동학대, 서류 조작, 기부금 사취 등 10가지가 넘는 혐의. 16년형을 선고받은 켈리. 이런 씨부레. 아니 씨부레 이게 말이 되냐? 근데 왜 저는 이걸 보는데 약간 그게 생각나죠? 그 국내에서 있었던 그 뭐였지? 그 자기 애 아프다 그런 다음에 돈 겁나 많이 받는 사람? 진짜 정말? 근데 알고 보니까 그게 아니었던 게 그 뭐였더라? 맞아 어금니? 그거랑 약간 비슷한 느낌이 나네. 있었습니다. 뭐 궁금하시면 검색해보세요. 네. 뭐라고? 진짜 잠깐만. 민하우젠 증후군? 갑자기 궁금하네. 진짜 있어. 아니 진짜 있어. 진짜 있네. 병이. 증후군 병이. 개소름이네. 자, 좋습니다. 일단 하나 더 가볼게요. 식인종들이 정말 마이클 록펠러를 먹었을까? 1961년 11월 17일 마이클 록펠러가 뉴기니에서 실종되었다. 그는 현지 부족들과 그들의 문화를 연구하기 위한 탐험 중이었다. 당시 23세였던 그는 아루이미 강을 따라 여행하던 중 카누가 전복되었고 그 이후로 다시는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록펠러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에 대한 여러 가지 이론이 존재했지만 가장 널리 퍼진 이야기는 식인종에게 잡아먹혔다는 것이다. 이 사실은 한 번도 공식적으로 확인된 적이 없으며 그의 시신 또한 발견되지 않았다. 하지만 이론을 뒷받침하는 충분한 증거가 존재하기에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 마이클 록펠러는 누구였나? 뉴욕 주지사 넬슨 록펠러의 막내 아들이었다.
그는 특권 속에 태어났지만 세상을 직접 보고 싶어하는 불안한 청년이기도 했다. 그의 아버지 넬슨은 억만장자 록펠러 주니어의 아들로 전 세계에 걸친 인맥을 갖춘 인물이었다. 넬슨은 아들이 가문의 거대한 사업 제국을 관리하는 데 도움을 주길 바랬지만 마이클은 다른 길을 원했다. 그는 60년 하버드를 졸업했지만 더 많은 것을 원했고 예술과 관련된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싶어 했다. 록펠러는 잘 알려진 미술품 수집가였으며 이는 마이클의 예술과 문화에 대한 강한 열망에 영향을 미쳤을 수 있다. 최근 넬슨은 아즈텍, 마야, 나이지리아 문명 등의 예술을 전시하는 원시미술 박물관을 개관하기도 했다. 마이클은 인류학도 칼 하이더와 함께 일하면서 뉴욕의 방대한 예술품 컬렉션을 가져오겠다는 열정적인 프로젝트를 언급하기도 했다. 이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그는 네덜란드 민속학 박물관에 접촉했고 아스마트 부족품의 예술품을 수집하기 위해 네덜란드령 뉴기니 섬으로 사전답사를 떠나기로 결정했다. 첫 번째 탐험. 60년 마이클 록펠러는 네덜란드령 뉴기니로 첫 번째 탐험을 떠났다. 그의 목표는 현지 부족들과 문화와 생활을 연구하고 박물관에 전시할 예술품을 수집하는 것이었다. 그는 특히 식인 풍습, 적은 머리를 보존하는 풍습, 기타 기이한 의식을 가진 것으로 알려진 아스마트 부족에 깊은 관심을 보였다. 첫 번째 방문 후 마이클은 그들의 문화에 매료되었고 다시 방문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 그는 본격적인 인류학적 연구 계획을 수립했고 두 번째 탐험을 준비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 두 탐험은 그의 마지막이 되었다. 뉴기니에서 록펠러에게 무슨 일이 있었을까? 61년 당시 23세였던 그는 네덜란드 인류학자 르네 바신과 함께 뉴기니 탐험에 나섰다. 그들은 카누를 타고 아루이미 강을 따라 이동하며 현지 부족들을 연구하고 유물을 수집했다. 마이클은 특히 아스마트 부족과 그들의 문화에 큰 관심을 가졌으며 아스마트 사람들도 백인을 본 적이 거의 없었기 때문에 그에게 비교적 우호적으로 반응했다. 그들은 외부 세계에 대한 신념 때문에 그를 초자연적인 존재로 인식하기도 했다. 61년 11월 17일 마이클과 바싱의 카누가 악천후로 전복되었다. 목격자들에 따르면 두 사람은 몇 시간 동안 뒤집힌 배에 매달려 있었고 이후 마이클은 헤엄쳐 육지로 가서 도움을 구하겠다고 결정했다고 한다. 구조대는 나중에 바싱을 발견했지만 마이클은 다시는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마이클의 죽음에 대한 이론들. 뒤집힌 쌍동선을 떠난 후 그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는 미스테리이다. 그에 대한 다양한 추측들이 있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아스마트 부족 내에 목격자의 증언을 통해 한 가지 이론이 신빙성을 얻었다. 어떤 이들은 그가 식인종에게 잡아먹혔다고 주장하며 또 다른 이들은 그가 익사했거나 상어에게 먹혔으리라 추정했다. 그러나 최근의 증거들은 마이클 록펠러가 아스마트 부족에게 살해당하고 잡아먹혔을 가능성을 뒷받침한다. 마이클에게 벌어진 진실. 뉴기니에는 오차넵과 오마스테셉이라는 두 주요 마을이 있었으며 이들은 문화적 원한으로 서로 자주 싸우고 사람을 죽였다. 또한 의식적인 식인 풍습도 있었다. 과거 10년간 네덜란드 선교사들과 방문자들이 뉴기니에 다녀갔지만 대부분의 아스마트 사람들은 여전히 백인을 본 적이 없었다. 네덜란드 정부가 아스마트 지역을 통치하려 하면서 병력을 파견해 정착을 도왔으나 아스마트인들은 이를 환영하지 않았고 정부가 보낸 선물과 평화의 제스처를 무시했다. 오차넵 사람들은 오마스테셉 사람들과의 달리 네덜란드 정부를 받아들이기를 꺼려했고 결국 양측의 긴장 속에 오해로 인해 대학살이 일어나 아스마트인 여러 명이 목숨을 잃었다. 이 사건 이후 오차넵 부족은 복수를 원했고 마이클 록펠러가 그들 앞에 나타난 것이다. 그래가지고 죽인 거구나. 카누가 전복될 날 마이클은 헤엄쳐 육지에 도달했으며 에우타 강 어기 근처에서 물자를 나던 오차넵 사람들을 마주친 것으로 보인다. 그는 이들에게 친절하게 접근했지만 오차넵 부족은 오랫동안 투안을 사냥하고 싶어 했고 이들 중 일부는 그 일을 복수 기회로 여겼다. 부족의 지도자 돈바이는 마이클을 죽이고 싶지 않았지만 아짐과 핀이라는 두 인물은 반대였고 나머지도 그들을 따랐다. 결국 마이클은 붙잡혀 칼에 찔렸고 이 상처는 치명적이지 않았으나 인근 자워르 강에 외진 지점으로 옮겨졌고 그곳에서 살해된 뒤 불에 구워졌다. 수사 당국은 백인의 외모에 대한 증언이 마이클 록펠러와 일치한다는 점을 밝혀냈다. 더불어 사건의 목격자들은 마이클의 유해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제공했다. 핀은 마이클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의 머리를 보관했고
다른 부족인들은 그의 뼈로 창과 칼을 만들었다. 예? 약 15명의 남성들이 마이클의 유해로 만든 장신구를 소지하고 있었다. 그들이 마이클을 죽인 이유를 묻자 그들은 과거 오차된 말에 대한 습격에 대한 복수였으며 전사한 동료들을 위한 의무였다고 말했다. 당시 정세는 매우 민감했으며 마이클이 실종을 수사한 네덜란드 당국은 이 사실을 비밀에 붙이기로 했다. 당시 인도네시아는 내전을 겪으며 뉴기니를 장악하려 하고 있었고 이러한 일이 인도네시아 반군에게 구실을 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때문에 당국은 모든 사실을 숨겼고 마이클의 가족은 진실을 알지 못한 채 삶을 이어가야 했다. 잡아먹혔다는 증거는 상당히 신빙성이 있으며 이야기가 잔혹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아스마트 부족이 그들의 문화의 전통에 따라 행동했음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안타깝게도 당시의 정치적 상황으로 인해 마이클의 죽음은 숨겨졌고 그의 가족은 끝내 진실을 알 수 없었다. 개빡이네. 더 포레스트 같은 느낌이네 진짜. 하나만 더 맛보겠습니다. 하나만 더.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미국에서 가장 잔혹한 연쇄살인마 제프리 다머. 제프리 다머 1960년 5월 21일 1994년 1월 28일 컬럼비아 교도소에서 살해당함. 국적 미국. 별명 미러키의 식인종. 살인 시기 78년부터 91년. 범죄 행위 및 피해자 수 강간, 토막살인, 식인, 피해자 수 17명. 91년 7월 늦은 밤 미러키의 한 아파트를 급습한 경찰들은 끔찍한 광경을 목격하게 된다. 냉장고에서는 사람 머리 3개와 토막난 사체들의 조각들이 발견되었고 냄비 안에서는 두개골 2개와 커다란 플라스틱 통 안에서는 사람 몸통 3개가 발견되었다. 아우 쉣. 제프리 다머의 아파트, 냉장고, 플라스틱 통. 끔찍한 살해 현장은 희대의 연쇄살인 식인종 제프리 다머의 아파트였다. 이 아파트가 경찰에게 알려진 것은 한 청년의 목숨을 건 탈출 덕분이었다. 이 아파트에서 살해된 젊은 남자의 수는 13년 동안 17명이었다. 남자를 죽인 거야? 그는 시신들을 토막낸 뒤 요리까지 해먹은 것으로 드러나 충격적이었다. 다머의 첫 범행은 오하이오의 부모님 집에서 거주할 때 거리에서 만난 여행객들을 집으로 끌어들여 목졸라 살해한 것이다. 이 여행객의 실종 사건은 다머가 잡히기 전까지 13년 동안 미제로 남아있었다. 첫 희생자는 19살의 스티븐 힉스였다. 다머는 힉스를 집으로 초대한 뒤 맥주를 마셨다. 힉스가 떠나려고 하자 바벨로 힉스의 뒷머리를 내려친 뒤 목졸라 살해했다. 그 뒤 시신을 옮겨 토막낸 뒤 며칠 뒤 사체를 유기했다. 어린 시절 다머는 부모의 관심 속에서 자랐다. 초등학교 시절 그는 친구가 매우 적었으며 매우 조용한 편이었다. 하지만 그는 대부분 연쇄살인마가 유년기에 그러하듯 동물 학대와 동물 시체를 수집하는 버릇을 가지고 있었다. 아, 연쇄살인마가 동물 학대랑 동물 시체를 수집하는구나. 다머는 어린 시절 동물 사체 표본을 수집하는 것에 대해 심취했던 것으로 보인다. 고등학교 무렵 그는 술에 쩔어 있었고 동성애 성향을 보였다. 그의 고등학교 친구들은 그를 괴짜로 기억했다. 동성애까지 있었어? 고등학교 졸업 후 대학에 떨어진 다머는 군에 입대했다. 독일 주둔 미군에 배치된 다머는 심한 음주벽으로 인해 2년 만에 제대하게 된다. 각종 직업을 전전하던 다머는 공핍해지자 미러키의 자신의 할머니 집으로 돌아가 살게 되었다. 그가 할머니 집에 거주하던 1987년 5월 다머는 게이바에서 만난 한 청년을 근처 호텔로 유인해 살해했다. 그리고 그의 시신을 여행 가방으로 옮겨 담은 뒤 할머니 집으로 가지고 가 다시 토막내고 지하실에 숨겨놨다. 와 씨부레.
다모의 심한 음주벽과 지하실에서 나는 악취 때문에 다모의 할머니는 그를 내쫓았고 다모는 자신의 아파트를 얻어 독립했다. 1991년 5월 다모는 14살에 소년을 자신의 아파트로 유인했다. 하지만 소년은 다모가 한눈을 판 사이 탈출해 근처에 도움을 요청했다. 지나가던 행인이 이를 경찰에 신고했지만 다모는 경찰에게 소년은 자신의 동거인이며 19살이고 말다툼을 해서 집을 나간 것이라고 거짓말을 해 위기를 벗어났다. 다모의 말을 수상하다고 느낀 행인이 다시 신고했지만 경찰은 이를 무시했다. 별일이 아닙니다. 정말이요? 아무 문제 없이 안심하세요. 두 사람은 동거하는 친구 사이예요. 하지만 제가 보기엔 미성년자인 이 아이가 폭행당하는 것 같아서요. 부인,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아무 문제 없으니까 안심하셔도 됩니다. 극적으로 탈출했던 소녀는 다모와 단둘이 남게 되었고 결국 살해당했다. 이 사건에 대해 경찰은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했다. 마침내 다모가 체포된 것은 1991년 7월이었다. 그는 이미 17명을 살해한 뒤 시신 일부까지 먹어치운 뒤였다. 마지막 희생자는 트레이시 에드워드즈가 될 뻔했다. 이 사람이야? 다모는 에드워즈를 인근 쇼핑몰에서 만난 뒤 자기 아파트로 데려왔다. 그리고 그에게 마취제를 탄 음료수를 내주었다. 에드워즈가 몽롱해지자 다모는 그에게 수갑을 채우려고 했고 에드워즈는 격하게 반응하며 아파트를 탈출해 지나가던 경찰차에 도움을 요청했다. 처음 에드워즈를 본 경찰은 장난인 줄 알았으나 다모가 진짜 수갑을 갖고 있자 심상치 않음을 여기고 다모를 체포했다. 체포 과정에서 다모는 격렬하게 반항했다. 경찰은 그 아파트 곳곳에서 풍겨져 나온 악취에 이 사건이 보통 사건이 아님을 직감적으로 알아챘다. 법정 사전 심리에서 판사가 다모의 기소 내용을 읽어주는 동에도 다모는 표정 변화 없이 침착했다. 사전 심리에서의 제프리 다모. 범행의 잔혹성으로 인해 다모의 정신 상태에 대한 관심이 모아졌으나 판사가 다모에게 지금 상황을 모두 이해하냐는 질문에 그는 그렇다고 대답했다. 다모의 정식 재판은 92년 1월에 시작됐다. 15건의 살인으로 기소된 다모의 심신미약 주장은 검찰은 일축했다. 재판 과정에서의 다모의 끔찍한 범행이 낱낱이 드러났다. 그는 살인뿐만 아니라 식인 충동까지 지닌 끔찍한 희대의 연쇄살인마였다. 2월 다모의 유죄가 인정되어 판사는 15번의 연속 종신형을 선고했다. 컬럼비아 교도소에서 복역하던 다모는 1994년 11월 교도소에서 피살되었다. 동료 죄수가 다모의 머리를 쇳덩이로 내려친 것이었다. 제프리 다모의 피해자들. 아, 씨부레. 살해 후 오븐에 머리를 넣고 돌림. 씨. 게이바에서 만남. 돈을 주고 누드 사진 포즈를 취해달라고 유인 후 살해. 누드 사진을 찍고 돈을 주겠다고 유인. 음료수로 의식을 잃게 만든 뒤 사진 절단 과정을 사진으로 남김. 쉣. 지스테리가 끝냈다는 게 더 소름이라뇨. 아, 이거 뭐냐. 식욕 구인 광고. 씨부레. 아니 미친.
이것까지만 딱 읽자. 인육이 되어줄 사람을 구인 공고한 남자. 2001년 한 식인 커뮤니티. 이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그냥 범죄 안 저지르는 이상 성욕자들의 모임 사이트였다. 아르민 마이베스라는 독일 남자가 사이트에서 충격적인 구인 광고를 올린다. 실제로 범인이 썼을 거라 추측되는 길. 난 지금 18세에서 30세 사이에 도살당할 젊은 남자를 찾고 있어. 내가 평범한 심체의 소유자라면 나한테 와. 그럼 난 널 도살해서 너의 먹음직스러운 고기를 먹을 테니까. 누가 봐도 완전히 돌아버린 인육이 되어달라는 이 구인 공고는 놀랍게도 430명의 사람들이 흥미를 보이고 지원했다. 예? 그 중에 진짜 진심이었던 4명 중 3명은 아르민의 집까지 찾아왔지만 아르민과 상의 후 먹지 않겠다고 결정하고 돌아간다. 먹히지 않겠다고 돌아간다. 하지만 그들 중 마지막 한 명은 정말로 먹히겠다고 나서는데 마이베스에게 먹히게 될 사람은 바로 베른트 뉘이르겐 아르만도 브란데스. 평소에 마조이스트 기질이 있던 그는 결국 아르민과 합의해 인육이 되기로 결정했다. 예? 최종 합의가 된 그들은 침실로 들어가 관계를 한 뒤 예? 욕실로 들어가 캠코더 녹화를 시작하면서 도축을 준비했다. 이런 씨부레. 브란데스는 아르민에게 내 음경을 먹고 싶다라고 말했고 아르민은 그 부탁을 들어줘 브란데스의 음경을 먼저 커트해서 요리한다. 아니 씨부레야. 하지만 아르민은 그의 음경을 실수로 웰던으로 태워버리고 먹을 수 없는 상태가 되자 결국 아르민은 브란데스의 음경을 잘게 잘라 자신의 애완견에게 먹인다. 이거 싫어야 씨부레 이거? 그러는 동안 브란데스는 서서히 심한 출혈로 죽어갔는데 그동안 아르민은 브란데스에게 독한 술과 진통제, 수면제를 잔뜩 먹인 뒤 결국 자신의 도살방으로 끌고 와 목을 찔러 살해했다. 아르민은 죽은 브란데스의 시체에 도살장을 갈고리에 매단 뒤 해체했고 그의 살점 일부를 조리해 먹는 영상을 2시간가량 테이프로 녹화했다. 아니 예? 아니 씨부레 아니 예? 도축한 고기는 이후 10개월 동안의 냉장고에 피자 상자에 숨겨두고 다 먹어치운다. 아르민은 이후 태연히 자신의 사료 과정을 상세히 적은 글과 함께 구인 광고를 인터넷에 올렸는데 이를 목격한 어느 대학생의 신고로 결국 경찰에 붙잡히게 된다. 재판을 받는 동안 아르민은 자신이 희생자의 존엄을 훼손하지 않았다고 주장했고 자신을 따라하고 싶은 이들에게 반면 교사가 되기 위해 자서전을 쓰겠다고 말하는 기행을 벌여 사람들을 분노하게 만들었다. 결국 반성이 없던 그에게는 무기징역이 선고됐고 그는 아직도 독일 카셀의 교도소에 수감되어 있다. 웃긴 사실은 그는 교도소에 있는 동안에 현대의 공장식 대량 생산 목축업이 비도덕적이라고 주장하며 비건이 되었다고. 아니 예? 아니 씨부레 이거를 아니 먹히겠다고 온 사람도 개소름이네 진짜. 말이 되나 이게? 씨부레 이게 진짜 실화라는 거 자체가 말이 안 되네. 채팅 로그 혐 인육 제공자 도살자 안녕 너 무슨 일 하는데 이렇게 늦게까지 앉아? 우리 만날 약속에 설레서 잠을 못 자겠어. 그럴만해. 나도 어제 정말 피곤한 하루였어. 나 통신회사에서 일해. 아 그래? 어제는 그랬구나. 나도 우리 만남에 기대돼. 정말 멋질 거야. 나도 정말 그래. 너 알람 설정할 거야? 3월 9일까지 며칠밖에 안 남았는데 뭐 며칠이나. 어제 만나서 너의 이빨을 느꼈어야 되는 건데 모든 걸 다 가질 순 없어. 내 이빨을 느끼려면 좀 더 기다려. 정말 상상이 안 돼. 예전에 사람을 도살해 본 적이 있어?
밖에서 안타깝게도 꿈에서만. 하지만 매일 밤 상상해. 그럼 내가 첫 번째야? 사람고기 먹어본 적 있어? 아니, 아쉽게도 슈퍼마켓에서 사람고기 먹을 수 없어. 어떻게 맛있을지 알아? 피냄새가 역겹지 않을까? 꿈속에서 준비하지. 한번 내가 너무 흥분한 나머지 주사기로 내 피를 뽑아서 마셨어. 아니 얘? 맛있었어? 꽤 괜찮았어. 또 한 번은 드릴 작업하다가 손이 미끄러졌는데 정말 좋았어. 피는 생명의 주스야. 사람에게 모든 필요한 영양소가 있어. 아니 씨부레. 이게 실제 대화라는 거 아니야. 그럼 너가 말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너의 생식기를 씹는 것은 정말 쉽지 않을 거야. 생고기는 튀긴 고기보다 쉽게 어려워. 그래도 확실한 건 우리의 꿈이 실현될 거라는 사실. 근데 거기에는 근육처럼 별게 없어. 그렇긴 해. 하지만 생식기는 기본적으로 피로 채워지는 스폰지 같은 조직이야. 우리 모두를 위해서 그랬으면 좋겠어. 너가 이미 나의 다른 부위를 대한 부위에 대한 생각도 해줬으면 좋겠다. 너의 꿈이 악몽이 되지만 안 되지. 내가 어디로 사라졌는지는 아무도 모를 거야. 너가 죽으면 내가 제대로 잘라낼 거야. 무릎과 버리는 고기, 힘줄 빼고는 남아있을 부위가 별로 없을 거야. 무릎은 남을 거야. 잘 숨겨야 돼. 그건 말려서 갈아버릴 거야. 아, 그거 좋은 팁이라고 예전에 들었어. 너는 이미 다 생각해뒀네. 좋았어. 내가 처음인 것 같네. 너가 마지막은 아닐 거야. 이미 거리에서 젊은 애 하나를 잡을 생각 중이야. 하지만 자진해서 죽기를 원하는 애만 죽여야지. 나쁘지 않네. 완전 합법적인 건 아니니까 길거리에서 아무나 잡아치는 것보단 낫지. 그러니까 법적으로 문제 없게 해야지. 아니 씨부레 실화야?